10년 전 5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15억입니다. 정부가 수십 번 대책을 내놨는데 집값은 결국 3배나 올랐습니다. 정부가 이번에도 새로운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대출 DSR 적용을 제외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미 발표도 하기 전에 망한 공급 대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대감은 낮습니다. 수도권의 물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규제와 대책이 무력화된 걸 보면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내놓으려는 공급 방안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토지 임대부 방식.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입니다. 둘째, 지분 적립형 주택. 초기 비용을 낮추고 점차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셋째, 이익 공유형 모델. 집값이 오를 경우 이익을 공공과 나누는 형태입니다. 이런 방식들은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 대책을 볼 때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먼저 공급 물량의 규모가 실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토지 임대부나 지분 적립형 같은 새로운 제도가 실제로 시장에 매력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 효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 집값 잡겠다며 정부가 꺼내드는 카드, 바로 공공택지와 노후부지 활용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책일까요? 이번에 논의되는 공급 대책을 보면 사실상 임대주택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이 주도하기보다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역할이 커진다고 해서 곧바로 공급이 확대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이겁니다. 첫째, 수도권 공공택지를 활용합니다. 둘째, 노후 청사부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합니다. 셋째, 유유부지 예를 들어 태릉 골프장 같은 땅을 주택 공급 용도로 바꾸는 겁니다. 즉 신규 신도시 개발보다는 이미 있는 공공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공급 대책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먼저 공공이 직접 나서야 하는 이유는 민간이 임대주택 성격의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공공택지나 노후부지 활용은 단기적 물량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공급 효과가 나오려면 계획 발표와 동시에 신속한 인허가와 행정 절차, 간소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군부대 부지, 노후 청사, 유유부지를 다 합쳐도 2030년까지 겨우 수천 세대 수준입니다. 결국 답은 신도시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공급 대책을 보면 늘 군부대 이전, 노후 청사, 철거, 유유부지 활용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30년까지 이걸 다 모아도 1,000세대, 많아야 1만 세대도 힘들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 정도 물량으로는 집값 안정은커녕 시장 기대조차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결국 남는 카드는 2가지입니다. 첫째, 3기 신도시 공급을 조기 추진하는 것. 이미 지정된 지역의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식입니다. 둘째, 기존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병행하는 것. 하지만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단기간에 대규모 공급을 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은 3기 신도시뿐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보려면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군부대청 사유유부지 활용이 발표될 때마다 실제 물량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급 효과를 단기 중기로 나눠서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 계획은 속도전이 핵심입니다. 인허가 절차 단축, 교통망 연계, 조기 착공 여부가 실질적 공급 시점을 결정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지금 속도로 가능한 일일까요? 3기 신도시 분양 일정이 잡혀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늦습니다. 2025년에 분양하고 2026년 본청약을 한다 해도 실제 입주는 그 이후입니다. 2030년까지 대규모 입주가 가능하다고 턱없이 부족한 물량입니다. 예비 청약으로는 시장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많은 분들이 이미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공급 대책의 현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2025만 2026년 분양분 일부만 2030년 전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본청약이 아닌 예비청약은 공급으로 잡을 수 없는데도 정부 발표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이런 속도로는 2030년까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남는 해법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신도시 분양은 본청약 기준으로 물량을 현실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과 인허가 절차를 과감히 줄여 실제 공급 시점을 앞당겨야 합니다.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진짜 공급 대책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눈속임일까요? 재건축 재개발은 단기간에 끝날 수 없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각종 세금 인상으로 사업을 사실상 막아왔죠. 이제 와서 활성화하겠다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식은 뻔합니다. 첫째, 용적률을 올려줍니다. 대신 늘어난 만큼 일정 지분을 공공이 가져갑니다. 둘째, 그 지분을 임대주택, 지분 공유형, 토지임대부 같은 형태로 활용합니다. 셋째, 이렇게 확보한 물량을 공급 확대라고 포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2030년까지 의미 있는 물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을 볼 때 이렇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먼저 발표된 물량이 실제 입주 시점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용적률 상향분이 얼마나 공공환수로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5년간 예정된 입주 물량과 금리 흐름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집값 전망이 보입니다. 정부가 꾸준히 공급 대책과 로드맵을 내놓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정책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는 게 지난 10년의 결과입니다. 특히 지금 많이 회자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PIR, 소득 대비 주택 가격입니다. PIR 지표를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PIR을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PIR이 높을수록 투자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PIR이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나 반등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평균 PIR이 15배를 넘지만 일부 지방 도시는 56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같은 집이라도 소득 대비 부담이 훨씬 덜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서울만이 답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서울 PIR이 20배, 30배라 평생 빚 갚다 죽는다고요? 사실은 10.6배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PIR, 즉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근거로 서울 집값은 고평가됐다, 곧 무너질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순 평균이 아니라 실제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면 생각보다 현실적 수치가 나옵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약 9,173만 원, 구매한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약 9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PIR은 10.6배, 즉 20배, 30배가 아니라 실제 구매자 기준으로는 10배 남짓이라는 겁니다. 경기도는 8.8, 인천은 8.5 수준으로 서울이 조금 더 높은 정도입니다. 이 데이터를 해석할 때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첫째, 평균 매매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대출받은 구매자 기준 PIR이므로 대출 없이 매수한 고소득층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소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구매 시점에 고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5억 8천만 원 하던 서울 아파트가 지금은 약 15억 원입니다. 그때 대출을 받아 산 사람들은 집값은 그대로 고정됐지만 소득은 꾸준히 늘었죠. 결국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체감하게 됩니다. 평생 빚 갚다 죽는다는 말이 과장이 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PIR만 보고 서울 집값이 곧 무너질 거라 단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반대로 DSR 규제가 강화되면 비싼 집은 아예 접근할 수 없고 결국 서민층은 더 싼 집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사다리가 차단되는 순간 불평등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숫자 하나에 속을 것인가 아니면 데이터의 맥락까지 볼 것인가. 이 차이가 큽니다. 오늘은 PIR 지표의 맹점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주택 구매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주택가격을 이해하려면 단순 평균이 아니라 실제 거래와 소득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